김 의원님 지금 그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원한다는 국민 청원이 국회에 접수가 됐고 지금 그게 11만이 됐더라고요. 동의를 하는 사람이. 뭐 방송 전에 11만이니까 지금은 계속 숫자가 불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법사위에 회부가 됐잖아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청문회 엽니까 안 엽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 지난 법원에는 이 비슷한 걸로 그렇게 서슬퍼렇게 청문회를 열었잖아요. 정청래 의원은 굉장히 불공정한 분이죠. 그리고 진영 논리에만 갇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자명합니다. 아마 그러세요? 완전 무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무시. 그게 법사위원장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직권으로 뭐 상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많고요. 네. 또는 뭐 다른 의미로 상정을 해서 민주당이 달려들어서 기각을 시킬 수 있죠. 왜냐하면 청원심사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사위에. 소위원회가. 네. 법사위에 네. 당연히 법률 윤리 소위가 있고 네. 예산 소위도 있고 청원 소위가 있거든요. 네. 청원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네. 거기에 민주당 의원이 4명, 예. 국민의힘 의원이 2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볼 것도 없이 2대 1이니까 뭐.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온당하냐? 네. 사실 청원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국민들이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니 이 사안도 함께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아무나 막 내면 그걸 처리할 수 없으니 적어도 국민 5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네. 강제적으로 네. 이것을 처리하게 하자 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대통령 탄핵 문제 또는 뭐 그전에 특검법 문제 이런 것을 처리하면서 저는 처음 듣는 거였는데 청문회를 열어서 또 그것을 사전에 한번 네. 예행 연습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것도 청문회를 한번 열어야죠. 당연히 열어야죠. 열고 형평성 문제를 예, 본다면. 근데 아마 뭐 그럴 가능성도 없고 이게 바로 이제 국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하는 입법 독재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구치소에서 접견을 온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의원, 나경원 의원 앞에 무슨 저 나치도 투표로 직권을 했는데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는데 뭐 나치도 의회 독재를 할 때 당연히 선거로 집권한 것도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뭐 나치처럼 하는지 안 하는지는 각자 생각이겠지만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이 판은 완전 의회 독재이고 의회의 본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오죽 답답하면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을 하겠느냐 그러면 최소한 이야기라도 들어보자라고 해야 되겠지만 아마 저는 뭐 민주당이 감히 자기들끼리 지금 헌법재판소장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야 저기 불편하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 빨리 없애라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나와주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우리나라 정치판을 읽어내는 이른바 구단들 중에 으뜸 가는 구단이십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늘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을 지금 딱 하나만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헌법재판관이 지금 8명인데 이 8명이 현재 몇 대 몇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저는 5대 3이라고 봅니다. 그 좌파 5 그래도 예 우파 3. 3. 네. 그럼 현재 가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문을 쓴다면 기각이 되겠네요. 현재 그렇게 오늘 오후에 쓴다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궁금한 거 우선 네. 지금 흔히들 얘기하기를 진보 셋, 네. 중도 셋, 보수 둘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도 셋이 둘은 진보 쪽으로 가 있고 하나는 보수 쪽으로 가 있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그것이 그냥 허튼 소리는 아니고요. 저 네.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것이 지난번에 극명하게 네. 보여준 이진숙 예.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때 4대 4였지 않습니까? 4대 4가 왜 5대 3이 됐습니까? 저는 이제 그때
사실 정상적으로 판결하면 그냥 0대 8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래도 4로 간 것은 이분들 이 4명은 아마 무슨 일이 있어도 네. 뭐 천하 아무 일이 뭐 천하 무슨 일이 있어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이 사람들이 인용을 주장할 거라고 봅니다. 4명은 아, 예. 지난번 4명. 예. 그 4명은 예. 탄핵 찬성 쪽으로 갈 것이다. 네네. 그리고 지난번 4명 중에 한 분은 네. 저도 잘 아는 분인데 그분도 넘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탄핵 기각시켰던 분 중에 한 분이 그거 네. 넘어갈 것이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죠. 한 분이 더 넘어가지 않아야 되니까. 한 분만 더 넘어가면 끝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40여 재판관 후보자가 만약 들어오게 되면 그건 뭐 사실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그렇게 되면은 끝이다. 예, 마흔여 그분은 지금 4명에다가 네. 가장 왼쪽으로 가서 먼저 자리를 잡을 뿐이니까요. 문영배 자기가 가장 왼쪽이라고 그랬잖아요. 문영배 헌재 예. 소장이. 예, 근데 뭐 예. 그분보다 더 왼쪽이다. 예,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헌법재판소의 구성 자체가 네.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관 사회에서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한 4%에서 5% 정도 됩니다. 20분의 1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금 40%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예, 그렇게 네. 구성이 되어 있는 데다가 지금 대기 중인 분은 또 더 그건 뭐 하긴 뭐 네, 대법원장도 뭐 그쪽 출신이 또 6년이나 또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 정말 그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어야 된다는 많은 증거 자료가 쏟아지고 국민적으로 그런 여론이 확대되었을 때 그러면 나머지 3명의 재판관들이 소신 있게 판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그때도 8분이 아마 재판을 했는가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그분을 설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소수 의견이 나오면 이게 시끄러울 수 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때도 그 소수 의견이라도 바꾼 이유는 이 탄핵의 요구가 워낙 거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광화문 촛불 세력이 워낙에 이게 사납다 무섭다는 그런 압박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반대가 된다면 거꾸로 네. 아 나는 외롭지 않다. 그럼 난 내 소신대로 하겠다라고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분들 외롭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움직임, 특히 젊은 세대가 탄핵 반대 운동에 나서주고 있고, 그건 놀라운 변화예요, 예, 정말. 네. 그분들이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예. 저는 요즘 좀 실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전한길 역사 강사께서 한 번씩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 중에 제가 한두 번을 보면 참 우리나라가 역동적인 나라이고 참 그분의 열정은 놀랍더라고요. 네. 제가 저렇게까지 열정을 갖고 살았는가를 스스로 돌이켜 보기도 하고 네. 제가 옛날에 재수를 했던 그 학원에 예. 원장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기도 한데 예.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어떤 지지, 역동성이 그 헌법재판관들의 그 용기 있는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시청자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천재 정치인이면서 또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그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드물게 보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재원 전 삼선 의원과 함께 귀한 시간 함께했고 오늘 계속 좀 붙잡고 그 속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지금 다음 일정이 있어서 지금 일어서셔야 될 시간입니다. 매우 아쉽지만 또 뵙도록 하고 여기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할배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그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전화를 주고받고 직접 대면을 하기도 하고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았던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특히 탄핵 국면에서 아마 대통령하고 아주 긴밀한 소통이 있었던 그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그 저희 방송에서 김재원 최고가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계엄이 해제가 된 12월 5일 뭐 6일 이때쯤에 이제 직접 대통령한테 들었다는 얘기를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주시네요. 그때 당시에도 김재원 최고 입장에서는 답답했던 거죠. 아니 곽종근이 김병주 유튜브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고 뭐 홍장원이 어디 가서 뭐라고 하고 뭐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뭐 공수처 조사안에 경찰 조사안에 검찰 조사안에 해가지고 마구 언론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돌팔매를 하고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이 없으니까 김재원 최고 가서 아니 왜 가만히 계십니까? 거기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아니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아니 별셋 특전사령관하고 디테일 가지고 네가 옳았느니 내가 옳았느니 뭐 이렇게 따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국격을 떨어뜨리고 우스꽝스러운 일이겠느냐. 그러니 나중에 헌재가 됐든 법원이 됐든 어디에 가서 말할 기회가 오겠거니와 지금 상황에서는 일일이 대응해서 진실게임을 벌일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 얘기를 저희가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김재원 최고가 아주 저도 오늘 들으면서 정말 머리가 밝아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관해서 세 가지 단계가 있다. 1, 2, 3. 지금 우리는 첫 번째 단계에 와 있다. 이겁니다.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느냐 방어하려고 했느냐. 지금 김연태 707 특임단장 얘기는 봉쇄하라는 게 아니라 방어하라는 것이었다 오히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 아까도 제가 요약 정리를 해드렸지만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오늘 특전사 예하에 있는 707 특임단장까지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김영현 전 국방장관은 말할 필요도 없고 까지 일치된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정치인을 체포하라든지 또는 국회를 봉쇄하라든지 이런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검찰 공소장에 의해서 지금 온 그 언론을 도배질하다시피 했던 것과 사실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툼이 있는 겁니다.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단계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 속에서 걸러가지고 자 거기서 저쪽도 이쪽도 청구인도 피청구인도 그건 사실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나중에 추려지면 헌법재판소에서 8차 변론까지가 다 끝나가지고 그게 추려지면 이제 그걸 놓고 이것이 내란 혐의에 해당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따지는 것 법리적으로 그게 그 두 번째 단계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형법 87조에는 내란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국토를 참전하거나 대한민국 영토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점령하거나 풀어서 말하면 그거고요. 예전 한자의 용어를 쓰면 국토를 참전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러거나 아니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목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헌을 문란시킨 것이 아니라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그런 뜻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폭동을 일으킨 것. 그러니까 폭동이 있었느냐 국헌 문란이 있었느냐 국토 참전이 있었느냐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국토 참전과 국헌 문란은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국토 참전은 없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의도 점령한 게 국토 참전이라고 그랬었어요. 야 여의도 점령했잖아. 그러니까 국토의 일부 점령한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제 그 주장하는 사람들도 낯뜨거우니까 그 얘기는 이제 중간에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국토 참전은 아니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그럼 국헌 문란은 뭐고 폭동은 뭐냐? 저게 폭동입니까? 이제 이거 따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실이라고 추려지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내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또 따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따진 것이 두 번째 단계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세 번째 단계야말로 헌법재판관들 8명이 머리가 쥐가 나도록 고민하고 따져봐야 되는 것이다. 그건 뭐냐? 자, 이러이러한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됐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내란의 혐의를 둘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한데 그것이 5천만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은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큼 중대한 범죄냐. 이건 또 세 번째 단계다. 그래서 첫 단계, 둘째 단계, 셋째 단계가 있는데 지금 첫 단계에 드디어 와 있다. 드디어 첫 단계에 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6차 변론인데 이 첫 단계에서부터 지금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입이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한 얘기 다르고 국회에 뭐 국조특위에 가서 또 한 얘기 다르고 또 헌재에 나와서 하고 있는 얘기가 또 앞뒤가 틀리고 왜 지금까지는 경찰이나 검찰 조사 때 하는 얘기 그다음에 국회에서 하는 얘기는 일방적인 얘기였어요. 상대편이 없는 가운데 오로지 그쪽에 동조하는 세력들로 둘러싸인 가운데 꺼냈던 얘기들인데 이제 비로소 피청구인 쪽에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지금 얘기가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가 지금 이번 주에 진행이 됐다라는 데까지 제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날씨도 오늘 뭐 이 날씨가 첫날 추운 거 플러스 계속해서 연달아 추우면 한강물 얼음이 점점점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첫날 얼음 얼었을 때는 사람이 못 건너다가도 이제 이 깡추위가 뭐 사흘, 나흘, 일주일 이렇게 되면 이렇게 얼음이 두꺼워져서 예전에는 사람도 걸어서 건너곤 했었는데 지금 그 추위가 지금 보통이 아닙니다.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 독감 또 유의하시고 그러시길 바라고 저는 내일 오후 2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